이번 시간에는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관점, 나아가서 그런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던 이상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인데요. 키워드만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공자는 대동사회, 노자는 소국가민, 플라톤은 철인통치, 모어는 유토피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꿈꿨죠. 자, 누가 빠졌나요? 네,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를 꿈꿨다. 요거까지 완벽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땅, 영토, 그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 그 다음에 주권. 그 나라만의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 이 주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전통적으로 유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교에서는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가족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렇게 확장된 형태를 국가라고 봐요. 그래서 가족에서 지켜야 되는 가족윤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효도, 그다음 효제라는 것은 효는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것, 제는 우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효제라는 가족윤리를 국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섬기듯이 효죠. 백성은요, 부모를 섬기듯이 군주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군주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군주는 백성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걸 갖고 온 건데요.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얘기했죠.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치에까지 이르게 하면 된다. 이것도 이렇게 효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어찌 그 위치에 앉아야만 정치를 하는 것이겠는가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정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를 섬기는 것, 효제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교에서는요,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민본주의라고 해요. 이 민본주의는 백성이 근본이 된다는 것이지 백성이 당시에 왕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주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이게 민본주의예요. 반면에 백성은 군주를 뽑을 권리는 없는 게 민본주의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국가를 형성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국가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은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국가 안에서 개인은 자아 실현도 할 수 있고요, 도덕적인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자, 요걸 보면요, 이제 이렇게 보겠죠? 국가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화주의인데요. 공화주의는 공동의 선을 강조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공화주의라고 봅니다. 대표자는 키케로인데요. 키케로는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것이며 인민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키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만 이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키케로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공화국은 시민의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한 무리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민은 법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시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주의는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는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보지만 공화주의에서는 이렇게 안 보고요.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른 거죠.
네 번째는 사회계약론입니다. 이것은 사회는 결국 시민들의 계약을 통해서 형성됐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계약론이고요. 대표자는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홉스는요, 인간관 이렇게 알기 쉽게 적을게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데 법도 없고 왕도 없는 태초의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연 상태는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럼 결국 악한 인간들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전쟁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서로 못 살게 구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통해서요. 국가를 형성해서 나 좀 지켜줘 라고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국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맺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성악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느냐? 군주에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 명의 절대적인 군주라고 해서요. 절대 군주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홉스는요. 바로 자기만의 표현을 써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홉스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볼까요? 리바이어던이란 원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길 좋아하는 인간은요.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보전과 그것에 따른 만족한 생활에 대한 전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 사람이 군주가 되겠죠? 그리고 큰 왕관을 쓰고 있고요.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게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얼굴인 거죠. 그리고 군주의 모습이 보세요. 산보다 더 크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군주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까요? 자, 두 번째는 로크입니다. 로크는 동양에서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고자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백지설입니다. 인간들은 타고난 관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악의 구분이 없는 백지와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백지인 인간들이 사는 법이 없는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워요. 선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 인간은요, 생명, 자유, 재산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라던가 자유라던가 이게 사람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하면 충분히 분쟁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분쟁 상황이 터졌을 때 인간이 다 백지야.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렇게 싸우다가 뿔이 나기 시작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권들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군주를 세우죠. 그런데 로크는요, 이 군주에게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군주의 힘은 헌법에 근거해야 된다. 입헌 군주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입법권과 그 다음에 집행권을 서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입법권은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행동할 경우에 우리는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은 충분히 군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즉 저항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동양으로 말하자면 역성혁명을 빗대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이제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 국가를 세워서 양도를 했더니 이 국가가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잘 못 지켜준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은요, 결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홉스보다는 이것은 로크에 가까운 말이겠죠. 자, 마지막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좀 중요한데요. 마르크스는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국가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요. 자본가 계급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것이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를 좋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부리면서 계급이 나누어진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지배계급, 자본가 계급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게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상사회에 가게 되면 국가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단계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필연적인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필연적인 이 단계에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국가도 소멸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마르크스의 생각이 되겠죠. 프롤레타레아라는 용어는요, 이제 PT로 잠깐 바꿔 설명할게요. 쉽게 말하면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뿔이 나서 혁명을 하게 되면 결국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노동자가 이기면 계급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도 없어질 것이고, 결국 완벽한 이상사회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공산주의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필연성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게 마르크스가 말하는 역사 발전 단계설입니다. 과거 첫 번째, 원시 공산사회에서는요, 모두가 평등했어요. 왜? 계급도 없고 평등했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의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발생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을 부리는 최초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고대의 노예제도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이름만 바뀌어서 유지가 된다 이거죠. 중세로 가게 되면 봉건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영주와 농노, 어떻게 보면 노예인 거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근대로 가서 노예제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계급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노동자 사이 계급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한 거라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요. 그 가게의 매출을 급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 가치, 이런 돈들은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자본가가 슬쩍합니다. 그렇죠.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너 덕분에 우리 가게 매출이 올랐네. 너한테 그 수익금을 다 줄게. 이런 자본가는 사장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가져갈 수 없네. 그 돈은 노동자가 뿔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세계 수치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이제 뿔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마르크스의 생각은 이랬어요. 노동자들이 만약에 다 같이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즉 혁명입니다. 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키면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할 거라고 본 거예요. 결국 노동자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가 올 것이다. 자본가가 없어지고 이때는 과독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는 국가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완벽한 이상사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본가 계급, 프롤레타 계급도 없어지는 거예요. 계급 없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또 사유재산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주고 국가는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라고 봤던 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해서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뽐뜨를 보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계급이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